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신문을 펼칠 때 혹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때 자주 보게 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 대기업 역대급 실적, 수출 호황.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뭔가 이상한데? 뉴스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거리에서는 가게가 계속 닫히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의 이 영상은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은폐된 진실, 즉 거대한 빛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지금 바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역사적인 경제위기를 모두 겪어낸 분입니다. 당연히 평소에는 어떤 경제위기가 와도 거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진짜 박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이는 서류들을 보며 내린 냉철한 진단이었거든요. 그 서류가 뭘까요? 바로 폐업 신고서입니다. 예전엔 희망찬 얼굴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러 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이제는 절망 속에서 사업의 종말을 선언하러 오는 사람들로만 북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가 무려 91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2,500개의 가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우리가 깨어있는 1시간 동안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가게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현상의 추세입니다. 2022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수가 폐업 건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긍정적인 신호였죠.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사라지는 가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자영업 생태계가 새로운 피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피마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동네 상가를 떠올려 보세요. 1층에 10개의 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중에서 한두 곳이 문을 닫아두면 곧바로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건설 장비의 소음과 함께 활기가 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옆 가게도 앞 가게도 연달아 임대 가능 현수막이 나타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공간들은 몇 달이 지나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물주들도 소가리를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이 문을 닫을 날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4000 시대, 대기업들의 역대급 실적, 기록적인 수출 호황,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기업과 수출 지표라는 거대한 등대 빛 아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발밑은 지금 시커먼 부패와 골몸으로 문드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명백한 위기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불평이나 투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 나아가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황을 식당, 카페, 옷가게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안정적인 전문직인이 괜찮을 거라고 혹은 회사원이니 관계없을 거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사실은 이 불황이라는 전염병이 이제껏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영역,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의 문턱까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위기감은 깊은 공포로 변할 것입니다. 먼저 법률 시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그럼 그 건물들의 상층부에는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간판들이 박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불황 없는 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섬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 없던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원인은 성공보수 시장의 붕괴입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착수금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승소하면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공보수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는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핵심 수입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보수를 포기하고 착수금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법률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성공보수 없음을 조건으로 내건 민사사건 수임 경쟁률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0건 중 2~3건 정도만 성공보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낮춘 가격을 제시해야만 간신히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변호사 한 명당 맡아야 할 사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건당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익성의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한 베테랑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까지 수임료 경쟁이 치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입니다. 변호사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강남의 병원가로 옮겨봅시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병원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황금의 거위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의 거위였고 그 거위는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으리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위의 배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바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 드는 돈입니다. 미용 관련 시술은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 파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절박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단 2년 전만 해도 1회에 20만 원을 호가하던 특정 레이저 시술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픈 이벤트니 타임 세일이니 하는 이름으로 99만 9천 원까지 할인됐고 심지어는 7만 원대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의료시장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격 전쟁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이제는 정상 가격을 받는 병원이 오히려 바가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의 실력이나 병원의 평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1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떠도는 가격 유목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병원들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봐야 하는 환자 수를 2배, 3배로 늘립니다. 3분 진료, 5분 시술. 이런 공장식 의료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환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의사는 과로로 인한 번아웃에 시달리며 병원 전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전문직 의료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사무소의 상황을 봅시다. 건축 경기는 실물 경제에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 중 하나입니다. 그 바로미터가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 재앙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새로운 빌딩을 짓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합니다. 따라서 설계 수주가 있다는 것은 몇 년 뒤에 지어질 건물이 계획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미래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첫 단추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2021년의 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것은 통계일 뿐이고 현장의 체감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강남의 한 중견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치 일감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3개월 뒤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 수십 명의 월급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무소에 있는 수십억짜리 최신 컴퓨터와 프로그램들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건축가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 뉴스만 뒤적이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무기징역 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변호사, 의사, 건축가. 우리가 알던 성공의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가게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제는 전문직의 단단한 성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직업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구조와 안정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훨씬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식당 사장님도, 변호사도, 의사도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이 불황의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이 폐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호황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 기묘하고도 섬뜩한 풍경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자본주의의 청소부들입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가게가 문을 닫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차가운 폐기물이 됩니다. 주방에 낡은 튀김기,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과 의자, 화려했던 간판까지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뜯어내고 실어 나르는 철거 업체와 중고직기 매입 업체들의 전화기는 지금 불이 날 지경입니다. 실제로 한 인테리어 철거 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폐업 철거 물량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약 스케줄이 무려 3개월치가 꽉 차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풍경이라고 하더군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테이블 같은 물건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밴 그 물건들은 헐값에 팔려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다시 팔려 나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체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수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폐업 컨설턴트들이죠. 이들은 말 그대로 사업의 장래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정리, 각종 인허가 말소,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남은 채무와 자산 정리까지. 이 모든 과정은 사장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폐업 컨설턴트들은 이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이 시장이 연 15%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9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90만 개의 사업 장례식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거 업체나 폐업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 불황의 가장 아픈 속살을 파고들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호황은 우리 사회의 고용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무법인입니다. 노무법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사장과 직원 사이의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채용, 급여 설계, 조직 문화, 컨설팅 같은 긍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가 7,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금 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노무법인에게는 새로운 일감이 됩니다. 강남의 한 노무법인은 2년 전만 해도 전체 상담의 30% 수준이던 해고나 임금 체불 관련 문의가 지금은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담 창구는 지금 양쪽에서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장들이 애원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직원을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나요? 제발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절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은 이 잔인한 줄다리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장에게는 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컨설팅해주고 직원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맞서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양쪽에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불황의 완벽한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해고 상담을 진행하던 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한 폭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혹은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설치해둔 시한폭탄. 이것이 한번 터지면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의 퇴직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과태료는 기본이고 최대 3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세금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폭탄 때문에 수많은 사장님들이 폐업을 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폭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3003%라는 숫자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마 사업을 해보셨거나 프리랜서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바로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료를 떼는 대신 간단하게 소득의 3003%만 세금으로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돈과 편리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교해봅시다. 직원 한 명에게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 직원을 정식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대략 월급의 10% 내외 약 30만 원에 달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죠. 직원이 5명이면 1,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냥 월급 300만 원에서 3.3%인 9만 9천 원을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행정 절차도 훨씬 간단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복잡한 급여 관리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작은 사업체 사장님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처럼 보입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름길의 끝에는 상상도 못할 낭떠러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의 이름이 바로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쓰고 세금을 3% 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따져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위장 프리랜서를 가려내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원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말입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처럼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 일하든 결과물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나요? 회사 사무실에 내 자리에 앉아서 일해야만 한다면 이것도 강력한 근로자의 증거입니다. 이를 장소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나요? 예를 들어 A 프로젝트는 이런 방식으로, B 보고서는 저런 양식에 맞춰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와 같이 업무의 내용과 과정을 회사가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사의 지위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넷째,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나요? 우리 회사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이것도 근로자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 소유의 컴퓨터나 장비를 사용하는지, 월급이 성과에 따른 보수가 아닌 고정 형태로 지급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A. 그래도 계약서도 다 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설마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5년 전, 10년 전에 통하던 낡은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서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디지털 감시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보통 퇴사한 직원 한 명의 작은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A라는 직원이 3년간 위장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못 받았으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받고 일했는데 3.3%만 떼고 퇴직금도 안 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위치가 켜집니다.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A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근로자성 인정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것이 바로 시한폭탄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청의 판정 데이터는 곧바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됩니다. 데이터를 받은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업소득으로 위장신고했네. 탈세잖아. 그리고 즉시 최대 3년간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거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근로자였다고? 그럼 4대 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잖아. 그리고는 지난 3년치의 4대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4대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천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나중에 직원에게 알아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데다 연락도 잘 안 되는 직원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장이 3년치 보험료의 100%를 혼자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던 직원 1명, 그 1명의 신고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밀린 퇴직금 약 900만 원, 3년치 4대 보험료 약 2,200만 원,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 수백만 원, 단 1명 때문에 순식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3명, 5명이었다면요? 그 사업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3.3%라는 숫자에 숨겨진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업체들이 지금 이 폭탄을 끌어안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돈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세금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잘못 꼬이면 사업 실패를 넘어 당신의 이름 앞에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명예와 인생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장님. 이미 사업은 어려울 대로 어려운데 갑자기 이런 거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통장은 텅 비어있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청에서 또 하나의 명령이 날아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니 퇴사한 직원 A에게 3년치 퇴직금 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시오. 자, 여기서 사장님은 인생 최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와 직결된 돈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다룹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은 사장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실패의 고통을 겪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인생에 그어지는 것입니다. 이 빨간 줄 하나가 인생의 어떤 족쇄를 채우는지 아십니까? 첫째, 금융거래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도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 직업을 갖거나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은 물론 아주 작은 사업을 하려 해도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여행이나 이민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신용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고작 직원 1명 인건비 좀 아껴보려 했던 그 안일한 선택 하나가 세금 폭탄을 넘어 내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리스크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다른 사장님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 나는 법을 잘 지켜서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을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성장이 아닌 퇴행입니다. 직원을 더 뽑아 사업을 키우는 대신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고 어떻게든 혼자 버티는 1인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리스크가 사업 실패의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통계청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기업의 수는 무려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7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통째로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경제는 거대한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탄탄한 중소기업, 그리고 실핏줄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아령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 끝에는 막강한 법무팀과 HR팀을 동원해 모든 고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소수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아예 고용 자체를 포기해버린 수백만 개의 1인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간, 즉 새로운 직원을 뽑아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의 공포 앞에서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가장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33%라는 작은 숫자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세금 폭탄으로, 개인의 전과 기록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로 가장 용감하게, 그리고 가장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은퇴 창업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이익은커녕 가게 문도 닫지 못하는 자영업 좀비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김 부장님을 상상해 봅시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3억 원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합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이때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김 부장님에게 아주 매력적인 브로셔를 내밉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점주 평균 월 순수익 800만 원 보장, 본사만의 특별한 원두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본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부터 교육, 마케팅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김 부장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은 돈으로 상가 임대 보증금과 초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니 3억이라는 거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현실은 브로슈어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은커녕 20만 원을 넘기기도 벅찹니다. 월 800만 원 순수익은커녕 재료비, 월세 300만 원,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니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본사에 항의해보지만 돌아오는 답은 차갑습니다. 오픈 초기라 그렇습니다. 점주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두와 우유 가격은 시중가보다 20%나 비쌉니다. 계약서에 본사 지정 물품 사용 조항이 발목을 잡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지만 4대 보험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치명적인 유혹, 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지름길을 택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까지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부장님의 통장 잔액은 바닥이 났고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몸은 지치고 부부 사이에는 대화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는 이제 이 지옥 같은 가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임대차 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입니다. 상가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물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영업 좀비의 탄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적자가 시작되지만 문을 닫으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희망도 이익도 없이 그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자산을 갉아먹는 살아있는 시체.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탐욕일까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경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준비의 부재입니다.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세법도 노동법도 마케팅도 모르는 완전한 아마추어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도 더 적은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께 감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도박판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쫓아다니기 전에 딱 6개월만, 아니 1년만이라도 책상에 앉아 공부부터 하십시오. 첫째, 세무 공부를 하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뭔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소한의 세금 구조는 알아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법 공부를 하십시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4대 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던 3%의 함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빨간 줄의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셔 속의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발로 직접 데이터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열고 싶은 동네 경쟁 카페에 가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치고 앉아 손님이 몇 명이나 오는지 직접 세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사업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 험난한 불황의 시대에 창업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자영업 좀비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은폐된 진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십시오.